민서야.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이 재단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임신 6달에 볼록한 배를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지는 민서의 모습에 하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부의 입가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어요.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딸을 안아 올렸지만 그 아이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더라고요.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젖은 구두를 현관에서 벗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빈집에 들어설 때마다 여전히 공허함이 밀려왔거든요. 아빠, 나 할 말 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민서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손가락으로 계속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31살 딸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던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니? 내가 맞은편에 앉자 민서는 한참을 말없이 바닥만 쳐다봤어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라도. 아빠, 나 임신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6달째예요.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 결혼. 민서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얘기조차 들은 적이 없었는데, 아니, 작년에 잠깐 누군가 있다고 했다가 별로라며 정리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말문이 막힌 채 딸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상대가 누구니? 간신히 물었습니다. 민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강우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작년에 잠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났어요. 민서가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라며 몇 번 언급했던 사람.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쫓아다녀서 싫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과 임신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 사람 아니라고 하지 않았니? 부담스럽다고. 민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손가락이 더 빠르게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사실은 올해 초에 일이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날도 우진 씨가 또 찾아왔는데 거절하려다가 위로받고 싶어서 같이 마셨죠. 그리고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이 취한 틈을 노렸다는 건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애써 참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민서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한 거니? 우진 씨가 책임지겠다고 해요. 자기 아기니까 당연하다고. 저도 나이가 있고 혼자 키울 자신은 없어서. 민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결혼하는 거였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딸이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니. 그 사람 다시 만나보고 싶구나. 다음 날 저녁 민서가 우진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을 때 첫 인상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말끔한 외모, 과도하게 반듯한 자세, 그리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미소.
마치 잘 훈련된 장사꾼 같았죠.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강우진입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정중했지만 왜인지 소름이 돋았어요. 악수를 나누며 그의 눈을 봤는데 웃고 있는 입가와 달리 눈동자는 차가웠습니다.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30년 넘게 사업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이질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진은 막힘없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38살 정형외과 의사, 세종시에서 병원 운영 중.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민서를 정말 사랑합니다.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진의 말투는 유창했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더욱 그랬죠. 텅 빈 울림이었어요. 그날 밤 우진이 돌아간 후 민서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서야, 정말 괜찮니? 그 사람과 결혼해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민서가 배를 쓰다듬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기는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계속 내렸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예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내 딸이 무언가 위험한 덫에 걸려든 게 아닐까? 하지만 그때는 그저 막연한 불안일 뿐이었어요. 그 불안이 곧 끔찍한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우진이 모든 걸 주도했죠. 10월 초 단풍이 물든 주말에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약속 당일 아침 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일정이 안 되셔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했어요. 진짜로 당황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미리 준비한 말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실망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임신 넉 달에 접어들면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시부모 얼굴도 못 본 상황이었거든요. 두 번째 상견례 약속도 무산됐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다는 이유였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급한 일 때문이라고 했죠. 매번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나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정말 부모가 있기는 한 걸까? 우진 씨, 부모님 사진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에 내가 물었어요. 우진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죠.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 제 폰에는 사진이 별로 없네요. 부모님이 사진 찍는 걸 안 좋아하셔서요. 변명이 구차했어요. 요즘 시대에 부모님 사진 한 장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민서가 불편해하는 게 보여서 더 따지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진이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후식으로 과일을 먹던 중이었는데 그는 마치 날씨 얘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우리 서로를 위해서 보험 하나씩 들어두면 어떨까요? 민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죠. 결혼도 하기 전에 보험이라니. 보험이요? 왜 갑자기요? 아기도 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래요. 우진의 설명은 유창했어요. 서로가 받는 사람으로 하는 생명보험, 다친 걸 대비한 보험, 병에 걸렸을 때 보험까지. 줄줄 꿰는 모습이 마치 보험 파는 사람 같았습니다. 특히 보험금 얘기를 할 때는 눈빛이 번뜩였죠. 8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8억이요?
민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나도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각 결혼하는 부부가 들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거든요. 네. 아기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요. 물론 저도 똑같이 들 거예요. 서로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나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왜 그렇게 거액의 보험을 고집하는 걸까? 게다가 여러 보험회사에 나눠서 가입하자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걸 피하려는 것처럼요. 며칠 후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우진이 혼인신고를 서둘러 하자고 한 겁니다. 10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굳이 9월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자는 거였죠. 왜 그렇게 급하게? 내가 묻자 우진은 또 그 특유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그 미소가 보기만 해도 불쾌했습니다. 세금도 아끼고요. 법으로 가족이 되면 여러모로 편해요. 특히 아기가 태어날 때도요. 논리적인 설명이었지만 뭔가 다른 속셈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서는 이미 우진의 말에 넘어간 듯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불안해하던 차에 법으로 보호받고 싶었던 모양이었죠. 그날 밤 나는 오랜 친구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에서 나온 후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우진의 신상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강우진, 38살 의사라고 했어. 한번 알아볼게. 일주일 후 태수가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건네며 그가 말했죠. 이상해. 이 사람 기록이 너무 깨끗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 5년 전 기록부터만 있어. 그 이전은 아무것도 없어. 5년 전. 그때부터 강우진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학교 기록은 있지만 동창이나 친구는 찾을 수 없었고 병원도 다녔다고는 하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그를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치 유령 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 이 주소 봐. 태수가 가리킨 건 우진의 주민등록 주소였어요. 청주의 한 아파트였는데 실제로는 재개발로 2년 전에 헐린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산다던 그곳이 이미 사라진 건물이었던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 짐작이 맞았습니다. 우진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큰 걸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민서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임신한 딸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진과 단둘이 마주칠 일이 생겼습니다. 민서가 병원 검진을 받는 동안 병원 안찻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마주 앉은 우진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민서가 없으니 가면을 벗은 듯 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를 알아보고 계신 건 아니죠? 똑 부러지는 말투였어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시잖아요. 제가 민서 씨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걸요. 의심받는 건 서운해요. 진심. 그 낱말을 말할 때 그의 눈은 차가웠어요.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캐지 말라고. 부모님은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내가 화제를 돌렸어요. 우진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결혼식에는 꼭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사돈이 될 사이인데. 아버님 때가 되면 다 만나실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엄포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서가 행복한 표정으로 초음파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 딸을 보며 나는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서와 아기를 지켜야 한다고. 설령 내 의심이 틀렸다 해도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우진의 계획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내 딸은 그 무서운 함정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걸요. 2024년 10월 12일. 그날은 유난히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마치 축복이라도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새벽부터 민선의 집으로 갔어요.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려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이거 맞고 가야지. 오늘 힘들 텐데. 민서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우진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있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또 맞아야 해요? 어제도 맞았잖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 임신 6달이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 이거 맞으면 기운나. 의사 말 좀 들어. 우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광경이 왠지 불편했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죠. 의사니까 아내를 챙기는 거니까. 민서가 팔을 걷어 올렸어요. 우진이 능숙하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아야, 금방이야. 자, 다 됐어. 오늘 예쁜 신부 되자. 주사를 놓고 난 뒤 우진이 민서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보기에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나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불안했어요. 호텔 대기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나는 복잡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어요.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임신 6달 차라 배가 제법 나왔지만 특별히 만든 드레스가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감싸주고 있었어요. 아빠, 저 어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돌며 물었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도 행복해 보이려 애쓰는 딸의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지. 손주도 이렇게 예쁜 엄마 봐서 좋겠구나. 내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딸을 위해 감춰야 했죠. 아빠, 우진 씨 부모님 오셨대요. 아까 인사드렸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민서의 말에 나는 조금 놀랐어요. 그토록 만나기를 피하던 우진의 부모가 결국 왔다는 거였죠. 어쩌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식장으로 가는 길에 신랑 쪽 대기실에 들렀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품 있는 노부부가 앉아 계셨습니다. 옷맵시 좋은 여자분은 우아한 미소를 지었고 백발의 남자분은 듬직해 보였죠. 우진이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나는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우진의 어머니라는 분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죠. 민서 씨 같은 며느리를 맡게 돼서 정말 기뻐요. 곧 손주도 보게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도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긴장 때문이라 생각했죠. 적어도 부모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으니까요. 식장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쪽 친척들과 민서 친구들이었어요. 신랑 쪽 손님은 30명 정도였는데 우진의 부모 외에는 죄다 낯선 얼굴들이었죠.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민서와 함께 빨간 길을 걸으며 나는 딸의 무거운 걸음이 신경 쓰였습니다. 임신 6달의 결혼식이라니. 보통은 아기 낳고 하거나 간소하게 하는데 우진은 이상하리만큼 성대한 식을 고집했거든요.
단 위에서 기다리는 우진의 모습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내가 민서의 손을 그에게 넘겨주는 순간 그의 눈빛에서 묘한 긴장감을 잡아냈습니다. 기쁨이나 감동이 아니라 마치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 같은 안도감이었죠. 예식이 시작되고 15분쯤 지났을까요? 민서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어요. 처음에는 오래 서 있어서 힘든가 싶었습니다. 임신 후기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방울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민서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멀리서도 보였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으윽! 신음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식장에 퍼졌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죠. 본능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민서가 휘청하더라고요. 우진이 재빨리 그 아이를 붙잡았지만 이미 민서는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 딸이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볼록한 배를 감싼 채로. 민서야.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고 누군가는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내 눈에는 오직 바닥에 쓰러진 딸만 보였어요. 민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만삭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맺혀 있었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민서야, 아빠야. 정신 차려. 희미하게 눈꺼풀이 떨렸어요. 민서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찾아 헤맸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나는 귀를 바짝 댔습니다. 아빠, 뭔가 이상해요. 아침에 우진 씨가 맞춰준 주사.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민서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동시에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뱃속의 아기도 위험하다는 신호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민서를 옮기는 동안 나는 우진을 봤어요. 놀랍게도 그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구급대 사람들에게 민서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임신 6달이고요. 평소 빈혈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양제 주사 맞았고요. 영양제 주사. 민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나는 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주사, 뭘 놓은 거야? 우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임신부 영양제요. 왜 그러십니까? 구급대 사람이 서둘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구급차에 올랐어요. 우진도 타려고 했지만 나는 막았습니다. 자네는 오지 말고 손님들 대처 좀 부탁해. 차가운 내 목소리에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순히 물러났죠. 병원까지 가는 내내 의료진이 민서에게 응급 처치를 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고 아기 심장 소리를 확인했죠. 기계에서 들리는 아이의 심장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위험합니다. 급히 수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급대 사람의 말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민서의 손을 꽉 잡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둘 다 살려달라고. 딸과 손주 모두 무사하게 해달라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민서는 수술실로 실려갔어요. 나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 같기도 하고 1년 같기도 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의 굳은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모든 걸 예감했어요. 죄송합니다. 산모가 수술 중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급하게 독에 당한 것 같은데요. 아기는 급히 수술로 꺼냈지만 의사의 말이 흐려졌어요. 아니, 내 귀가 듣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르죠. 독. 그 낱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간신히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6달이라 너무 일렀고요. 산모의 동물질이 아기한테도 갔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딸도 손주도 모두 잃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향 냄새가 가득했어요. 국화꽃 향기와 향불 냄새가 뒤섞여서 숨을 쉴 때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나는 영정 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서의 결혼 사진을 급하게 영정으로 만들었는데 그 환한 미소가 더욱 가슴을 찢어 놓았죠. 불과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이 벌써 영정이 되다니.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친척들, 민서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31살에 그것도 결혼식 날 신부가 죽다니. 뱃속의 아기와 함께. 그런데 이상한 건 우진의 행동이었어요.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지나치게 완벽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얼굴, 떨리는 목소리, 가끔씩 훔치는 눈물까지.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모두 꾸며낸 거라는 걸. 더욱 기가 막힌 건 그가 조의금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보통은 가족이 하는 일인데 우진은 자신이 남편이니 당연하다는 듯이 조의금 봉투를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가 갈렸지만 조문객들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조문객이 뜸해진 새벽 2시쯤 나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딸을 잃은 충격에 다시 담배를 찾게 됐죠. 쓴 연기가 폐를 채웠지만 가슴의 통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례식장 뒤편에서 누군가랑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네, 계획대로 됐습니다. 이제 보험금만 받으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계획대로. 보험금.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목소리는 곧 멀어졌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다시 빈소로 돌아온 나는 우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남편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오면 눈물을 흘리고 가면 다시 무표정해지는 그 얼굴이 소름 끼쳤어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민서를 화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부검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화장이라니. 더구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땅에 묻어왔는데 말이죠. 무슨 소리야? 아직 부검 결과도 안 나왔는데. 민서가 평소에 화장을 원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내 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부모님 곁에 묻히고 싶다고 했었죠.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 안 돼. 우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물러서는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무언가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서가 한 달 전에 생명보험에 들었는데 보험금이 8억 원이라고 했어요.
받는 사람은 배우자 강우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8억. 그 금액에 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한 달 전이면 정확히 혼인신고를 한 바로 뒤였어요. 보험회사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가입하고 이렇게 빨리 사고가 나면 보험 사기일 수도 있다고, 경찰 조사 결과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8억이라니. 민서가 그런 거액의 보험을 들었다는 것도, 그걸 나한테 숨겼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진이 들게 한 거겠지만요. 사흘째 되는 날 부검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나는 우진과 함께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가는 내내 우진은 초조해 보였어요.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계속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죠. 병원 의사가 부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피 속에서 독한 약 성분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쓰는 약인데 민서는 당뇨가 없었거든요.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약을 먹은 시간은 죽기 2~3시간 전쯤인 것 같다고, 아마 아침에 먹은 음식이나 맞은 주사에 섞여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진을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슬픈 얼굴을 지으며 말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민서가 왜? 그 연기가 역겨웠어요.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병원을 나오며 우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야겠네요. 누가 민서를 죽였는지 꼭 밝혀야 합니다. 그 뻔뻔한 모습에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꼭 밝혀지고 말 거다. 내가 내 딸을 죽였다는 걸.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악몽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빈집의 정막이 잔인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죠. 민서의 방은 그대로였어요. 임신을 알고 기뻐하며 사둔 아기용품들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태수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향했어요. 우진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듣기 위해서였죠. 태수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 여러 개가 동시에 켜져 있었어요. 태수가 피곤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조사한 흔적이 역력했죠. 앉아. 찾아낸 게 있어. 태수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순간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첫 장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우진의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박민혁이라고 적혀 있었죠. 강우진은 가짜야. 진짜 이름은 박민혁? 38살. 5년 전에 이름을 바꿨더라고. 이름을 바꿨다고요? 그것부터가 수상했습니다. 태수가 다음 장을 넘기라고 손짓했어요. 거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2020년 3월 이수빈이라는 여자와 결혼. 같은 해 7월 교통사고로 죽음. 죽어서 받은 보험금 3억 원. 나는 숨이 막혔어요. 태수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말을 이었죠. 수빈 씨는 평소 건강했대. 약사였거든. 그런데 결혼 넉 달 만에 갑자기 교통사고라니. 두 번째 쪽. 2022년 10월 최혜진과 결혼. 2023년 3월 뇌출혈로 죽음. 받은 보험금 4억 원. 서류를 넘기는 내 손은 이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 씨도 평소 건강했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 그런데 결혼 5달 만에 갑자기 뇌출혈이라니. 그리고 마지막 쪽.
2024년 10월 박민서와 결혼. 결혼식 당일 독의 죽음. 보험금 8억 원. 3명의 여자. 모두 결혼한 지 반년 안에 죽었고 점점 늘어나는 보험금. 3억, 4억, 8억.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내 딸이 세 번째 희생자였다니. 이놈은 연쇄살인범이야. 태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거기에는 3명의 여자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놀랍도록 비슷했거든요. 긴 생머리, 갸름한 얼굴, 순한 인상. 마치 한 사람을 3번 그린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옆에 민서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이것 봐. 다 비슷하게 생겼지? 태수가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얼굴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비슷한 처지였어. 태수가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세 여자의 가족관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빈 씨는 어머니만 계셨는데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다고 했어요. 혜진 씨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리고 민서는 어머니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우진이 이런 여자들만 골라서 접근한 거야. 지켜줄 사람이 별로 없는. 태수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태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나는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남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야? 말해. 3명 다 임신 중이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 씨는 임신 3달, 혜진 씨는 5달, 그리고 민서는 6달. 점점 임신 달수가 늘어났다는 것도 소름 끼쳤어요. 마치 실험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어요.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으니까요. 이틀 후 나는 혜진 씨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찻집에서 마주 앉은 그분의 얼굴은 무척이나 수척해 보였어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얼굴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혜진이가 정말 자기 발로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나는 태수가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박민혁, 아니 강우진의 연쇄 범죄에 대해서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혜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분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혜진 씨가 쓰던 거라고 했습니다. 혜진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걸 제 집에 두고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게 적혀 있더라고요. 수첩을 펼쳐보니 혜진 씨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요즘 우진 오빠가 자꾸 주사를 놓아줘요. 아기한테 좋다면서. 근데 맞고 나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어지러워서 학교 일찍 나왔어요. 주사. 또 주사였어요. 민서한테도 혜진 씨한테도 우진은 똑같은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혜진 씨 어머니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혜진이가 죽기 열흘 전에 그 사람이 혜진이 명의로 된 통장을 다 정리했대요. 적금도 깨고 주식도 다 팔고요. 역시나였습니다. 죽이기 전에 재산을 먼저 챙긴 거였어요. 보험금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우진의 정체는 확실해졌습니다. 연쇄살인범,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들을 죽인 악마.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어요. 정황은 뚜렷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야, 우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왜?
설마 무슨 짓을 하려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감시하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 악마가 네 번째 희생자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며칠 후 태수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우진이 또 여자를 만나고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수가 보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지은, 29살, 세종시 공무원. 단정한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민서와 닮아 있었어요. 똑같은 긴 생머리, 같은 갸름한 얼굴, 같은 순한 눈매. 우진이 또다시 똑같은 모습의 여자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만났대?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년 12월부터. 민서 씨가 죽기 5달 전이야. 5달 전. 그러니까 이미 민서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음 목표를 찾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치밀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지은 씨도 이미 보험에 들었더라고. 그것도 3개나. 태수가 보낸 서류를 확인하니 총 보험금은 10억이었습니다. 3억에서 4억, 8억, 그리고 이제는 10억으로. 점점 액수가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보험금 받는 사람은 당연히 강우진. 결혼 예정일은 2달 후야. 그리고 태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지은 씨도 임신했어. 2달째래. 또다시 똑같은 문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노리는 이 악마 같은 놈. 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막아야 했습니다. 4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지은 씨 연락처 알 수 있을까? 정민아, 무슨 생각이야?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어. 경고라도 해야지. 태수는 한숨을 쉬며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시청 연락처와 근무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나는 지은 씨가 일하는 시청을 찾았습니다. 퇴근 시간을 기다려 시청 앞 찻집에서 그녀를 기다렸죠. 오후 6시 가방을 든 지은 씨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말 민서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한지은 씨?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봤을 때 나는 그 맑은 눈동자에서 민서의 그림자를 봤어요. 순수하고 의심을 모르는 눈. 바로 우진이 노리는 그런 눈이었죠. 네, 어떻게 절 아세요?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우진 씨에 대해서요. 우진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연인의 이름을 들은 여자의 얼굴. 그게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우진 씨를 아세요? 어떤 사이신데요? 저는 그의 전 부인의 아버지입니다. 지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우리는 시청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전 부인이라니요? 우진 씨는 결혼 안 했다고. 아닙니다. 제 딸과 올해 10월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서의 죽음, 독살, 8억 보험금, 그리고 우진의 진짜 정체와 이전 아내들의 죽음까지. 지은 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진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지은 씨, 이것 좀 보세요. 나는 태수가 준비해준 자료를 꺼냈어요. 이전 아내들의 죽음 기록, 보험금 받은 내역, 가짜 부모 연기자들의 영상까지. 하지만 지은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죠? 우진 씨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데려다주고 야근할 때는 도시락도 싸다 주고요.
똑같더라고요. 민서가 했던 말이랑. 완벽한 연인 흉내를 내는 우진한테 완전히 빠져 있던 거예요. 선생님도 보험 드셨죠? 10억짜리. 지은 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우진이 권했겠죠. 서로를 위한 거라면서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지은 씨, 임신하셨죠? 지은 씨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어요. 엄마 본능이었던 거죠.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답니다. 제 딸도 임신 6달이었어요. 뱃속의 아기와 함께 죽었죠. 제발 늦기 전에 그만하세요. 지은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눈에 화가 가득하더군요. 모르는 분이 와서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우진 씨가 불쌍해요. 아내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장인 어른이라는 분이 이런 소릴. 지은 씨가 찻집을 나가버렸어요. 나는 무력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했거든요. 바로 내 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지은 씨를 만난 게 실수였을까? 우진한테 들키면 어떻게 될까? 새벽 2시쯤 되더니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답니다. 장인어른, 오늘 지은 씨를 만나셨더군요. 우진이더라고요.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래, 만났다. 내 정체를 알려줬지. 쓸데없는 일을 하셨네요. 지은 씨는 절 믿어요. 아버님보다 훨씬 더요. 비웃는 투더군요. 나는 이를 악물었답니다. 내 놈의 범죄를 반드시 밝혀낼 거다. 범죄? 무슨 범죄요? 전 그저 불행한 사고로 아내를 잃은 사람일 뿐인걸요. 법으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럼 약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우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아버님. 민서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협박이었죠. 노골적인. 하지만 녹음할 겨를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어요. 나는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우진이 나를 쫓기 시작했다는 건 위험한 신호였거든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지은 씨와 그녀의 뱃속 아기를 구해야 했고 무엇보다 내 딸의 원수를 갚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집 앞에 검은 차가 하루 종일 서 있었고 회사 가는 길에도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휴대폰으로는 이상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죠. 그만두세요.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더라고요. 아니,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협박이 우진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나는 태수한테 연락해서 몸 조심하라고 부탁하고는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2달 후면 지은 씨와 우진의 결혼식. 그 전에 반드시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뜻밖에도 지은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더군요. 그때 그 자료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전화로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세종시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지은 씨의 얼굴이 일주일 전과는 딴판이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무슨 일 있었어요? 지은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목에 시퍼런 멍이 있더군요. 이게 우진 씨가 그랬어요. 제가 그날 만남 얘기를 꺼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역시나였어요. 우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요즘 자꾸 주사를 맞추려고 해요. 아기한테 좋다면서요. 근데 맞고 나면 너무 어지러워서 주사, 또 그 주사였던 거예요. 나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답니다. 이전 아내들의 기록, 부검 결과 모든 것을요. 지은 씨는 자료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우진 씨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제가 조금만 다른 말을 해도 화를 내고 밤에는 악몽을 꾸는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저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은 씨가 직접 증언해줘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이것만으로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수였죠. 정민아, 큰일이야. 우진이 또 약을 샀어. 해외 사이트에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지금 당장 와. 지은 씨랑 같이 있어. 30분쯤 지나자 태수가 도착했어요.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경찰이랑 같이 왔어. 놀랍게도 태수 뒤에는 형사 2명이 따라왔더군요. 사실 저희도 계속 수사 중이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서 못 움직였을 뿐이죠. 담당 형사더라고요. 우진의 연쇄살인 문의가 이미 경찰 안에서도 주목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거였죠. 지은 씨의 신고와 약물 증거, 그리고 우리가 모은 자료들이 합쳐지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지은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진이 눈치채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녹음이요? 지은 씨가 물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할게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음 이틀간은 긴장의 연속이었답니다. 지은 씨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우진과 저녁을 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차고 있는 시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던 거예요. 11월 15일. 지은 씨가 우진과 함께 병원 검진을 받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우리는 병원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고 경찰도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오전 10시쯤 되더니 우진과 지은 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나는 병원 찻집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그들을 지켜봤죠. 우진은 여전히 다정한 남편 흉내를 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더군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눈이었어요. 검진이 끝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우진이 갑자기 지은 씨를 데리고 병원을 나가려는 거예요. 계획에 없던 행동이었죠.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표물이 예정에 없던 이동을 합니다. 모든 팀 대기하세요. 하지만 지은 씨가 머리를 굴렸더라고요.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시간을 벌었던 거죠. 그 사이 우리는 다시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때였어요. 우진이 주차장에서 누군가랑 전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거예요. 태수가 보낸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충격적이더군요. 오늘 끝낸다. 병원에서 사고로 꾸미면 돼. 임신부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건 흔한 일이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늘이었던 거죠. 바로 오늘 지은 씨를 죽이려는 거였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더라고요. 지금이다. 모든 팀 진입하세요. 경찰이 일제히 움직였답니다. 나도 뛰었어요. 주차장으로, 우진이 있는 곳으로요. 거기서 본 광경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우진이 지은 씨의 목을 조르고 있더군요.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를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서요.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의 외침에 우진의 손이 멈췄어요. 그의 눈이 나랑 마주쳤죠.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본 건 놀라움도 두려움도 아니었답니다. 분노였어요.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순수한 분노였죠. 체포되는 순간에도 우진은 웃고 있더군요. 수갑이 채워지는 손목을 내려다보면서 낮게 중얼거렸어요. 어차피 증거는 없어. 다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경찰이 그의 병원 사무실을 뒤진 결과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여러 종류의 독약, 위조 서류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타겟 목록이었죠. 수첩에는 여자들의 사진과 정보가 빼곡했어요. 이미 죽은 3명에는 빨간 X 표시가, 지은 씨한테는 파란 동그라미가요. 그리고 아직 이름을 모르는 여자 10명의 사진이 더 있더군요. 다음 타겟들이었던 거예요. 재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됐어요. 나는 매일 법정에 앉아서 그 악마의 얼굴을 지켜봤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우진은 여전히 침착하더군요. 수갑을 찬 손목도 주황색 죄수복도 그를 흔들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두들 일어섰죠. 나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섰다가 다시 앉았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치더니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박민혁, 일명 강우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모두 결혼 후 임신 중인 여성들이었고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지은 씨였어요. 증인석에 선 그녀는 창백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더군요. 피고인이 저한테도 같은 방법을 쓰려고 했어요. 임신부 영양제라면서 자꾸 주사를 놓으려고 했거든요. 맞고 나면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 주사가 뭔지 아십니까? 검사가 물었죠. 나중에 알았어요. 인슐린이었다고. 당뇨 환자가 쓰는 약인데 정상인한테 많이 놓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우진이 지은 씨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소름이 돋더군요. 하지만 지은 씨는 피하지 않았답니다. 똑바로 맞서 눈을 봤죠. 제가 의심하는 눈치를 보이자 팔목을 잡아서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 잘 들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두 번째 증인은 혜진 씨의 어머니였답니다. 지팡이를 짚고 증인석에 오르는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나이가 70이 넘으셨거든요. 따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요. 딸애가 자꾸 어지럽다고 했어요. 신랑이 몸에 좋다면서 주사를 놓아준다는데 맞고 나면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병원에 가보라고 안 하셨습니까? 신랑이 의사잖아요. 의사가 놓아주는 주사를 어떻게 의심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서도 똑같이 생각했겠죠. 의사인 남편을 믿었던 거예요. 혜진 씨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더니 계속 말했어요. 딸애가 죽고 나서 알았어요. 그 사람이 딸의 통장을 다 비웠다는 걸. 적금도 깨고 주식도 다 팔아서 돈을 빼냈더라고요. 그것도 죽기 열흘 전에요. 우진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을 정리하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죠. 이해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세 번째 증인은 가짜 부모 노릇을 했던 연극 배우였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증인석에 섰답니다. 결혼식 때 우진의 아버지 행세를 했던 그 사람이었죠.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돈 받고 부모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배우거든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3번이요. 2020년, 2022년, 그리고 2024년에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3번, 3번의 결혼식, 3번의 거짓말, 3번의 살인. 매번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번에 50만 원이요. 하루 일인데 나쁘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피고인이 왜 가짜 부모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까? 배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신부 측 가족을 안심시키려고요. 부모도 있고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게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 신부들이 다 죽을 줄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4번째 증인은 병원 약사였어요. 우진이 일하던 병원에서 약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죠. 피고인의 인슐린 주물량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있었어요. 정형외과인데 왜 이렇게 인슐린을 많이 주문하는지 이상했거든요. 환자 수에 비해서 2배는 많았어요.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당뇨 환자 치료에도 쓴다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말인데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게 피고인의 인슐린 구매 내역입니다. 3년간 총 500개가 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쓸 양이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5째 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답니다. 경찰이 우진의 병원 사무실에서 찾아낸 수첩이었어요. 거기에는 여자들의 사진과 정보가 빼곡했죠. 검사가 수첩을 들어 올렸어요. 이 수첩에는 총 13명의 여성 정보가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3명, 미수에 그친 1명, 그리고 아직 접근하지 않은 10명입니다. 수첩 사진이 스크린에 크게 나타났어요. 나는 그걸 보다가 눈물이 났답니다. 민서의 사진도 거기 있었거든요. 빨간 X 표시와 함께 보험금 8억이라고 적혀 있었죠. 피고인은 이 여성들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우진의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이해 있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추측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직접 쓴 메모가 있으니까요. 검사가 수첩의 한 페이지를 확대했어요. 거기에는 우진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조건 부모 없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 형제 없는 사람, 순한 성격, 안정적인 직업, 임신 가능한 나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이었던 거죠. 재판 마지막 날 우진이 최후 진술을 했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을 잃고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인범으로 몰리다니.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속지 않았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박민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민서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그 마지막 미소를요. 눈물이 흘렀어요. 복수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딸을 되돌릴 수 없다는 슬픔이 뒤섞여서요.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민서와 손주가 잠든 곳을 찾았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는 오후였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면서 속삭였죠. 민서야, 아빠가 약속 지켰어. 그놈은 이제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민서가 대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혜진 씨 어머니, 수빈 씨 사촌, 그리고 살아남은 지은 씨까지 우리는 함께 해냈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빈자리는 여전했어요. 정의는 실현됐지만 내 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을 테니까요. 묘지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석양에 물든 민서의 묘비가 평화로워 보이더군요.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겠지. 내 사랑하는 딸아.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나는 여전히 민서 방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문고리를 잡았다가도 손을 떼곤 했죠. 안에 있는 아기용품들을 보면 다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지은 씨가 서 있더군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임신 6달쯤 됐다더라고요. 아버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답니다. 지은 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지만 가끔씩 불안한 기색이 스치더군요. 요즘도 악몽 꾸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가끔요. 우진 씨가 주사를 들고 쫓아오는 꿈이요. 그럴 때마다 깨서 한참을 울어요. 그녀의 손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뱃속의 아기를 지키려는 엄마의 손길이었죠. 아기는 건강해요? 네. 딸이래요. 이름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는데요? 지은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민서요. 아버님 따님 이름으로요. 그분이 저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아버님이 경고해주지 않았으면 저도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더군요.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우리 민서가 좋아할 거예요. 2달쯤 지난 후 혜진 씨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대전에서 모임을 갖자는 거였죠. 우진 때문에 희생된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어요. 찻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혜진 씨 어머니, 수빈 씨 사촌 오빠, 그리고 태수까지요. 우리는 둘러앉아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판결이 나고 나서도 잠이 안 와요. 딸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혜진 씨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수빈 씨 사촌 오빠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동생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오빠 나 요즘 좀 이상해라고 했거든요. 그때 좀 더 신경 써서 물어볼 걸 그랬어요. 모두가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희생자는 없었죠. 3달쯤 지나자 지은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기를 낳았다는 거였죠.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산후조리원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누워 있더군요. 이름표에 한민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쁘죠? 지은 씨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민서 닮았네요. 내가 대답했더니 지은 씨가 웃었어요. 사진 보고 닮게 태교했거든요. 아버님 따님의 착한 마음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하품을 하면서 작은 손을 쫙 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답니다. 내 민서가 낳았을 아기도 저랬을 텐데.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민서 방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아기 침대, 한 번도 쓰지 못한 작은 옷들, 모든 게 그대로였죠. 나는 아기 침대 옆에 앉아서 민서의 사진을 꺼냈답니다. 결혼 사진이었어요. 민서야, 아빠 오늘 내 이름 가진 아기를 봤어. 정말 예쁘더라. 내가 낳았을 아기도 저랬겠지? 사진 속 민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악마 같은 놈은 이제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내가 당한 억울함은 풀렸어.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니? 대답이 없더군요. 당연하죠. 사진일 뿐이니까요.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아기 옷을 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나는 지은 씨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민서방에 있는 아기 용품들 가져가실래요? 네. 그런데 괜찮으세요? 우리 민서가 쓰지 못한 거니까
이름이 같은 아기가 쓰면 기뻐할 거예요. 지은 씨가 잠시 조용하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소중히 쓸게요. 석 달쯤 더 지났을까요? 나는 민서의 묘소를 찾았답니다. 봄이 와서 주변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더군요. 묘비를 닦으면서 민서한테 말을 걸었어요. 민서야, 내 이름 가진 아기가 벌써 100일 됐대. 지은 씨가 사진 보냈는데 정말 통통하니 예쁘더라.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날렸어요. 아빠가 내 방 정리했어. 아기 용품들은 다 지은 씨한테 줬고 내가 좋아하던 책이랑 사진들만 남겨뒀어.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더군요. 요즘도 내 생각 많이 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아빠 밥 먹어요 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근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지.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미안해, 민서야. 아빠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좀 더 강하게 말렸으면, 너랑 손주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태수가 서 있더군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태수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면서 말했어요. 민서야, 아저씨야. 내 아빠 잘 모시고 있어. 걱정 마.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함께 묘지를 내려왔답니다. 입구에서 태수가 물었어요. 근데 정민아, 이거 봤어? 태수가 휴대폰을 보여주더군요. 뉴스 기사였어요. 전국 보험금 살인 미제 사건 재조사 착수. 기사를 읽어보니 우진 사건 이후로 경찰이 비슷한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200건이 넘는다더군요. 아마 우진 같은 놈이 더 있을 거야. 우리가 잡은 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몰라. 태수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계속 싸워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다른 희생자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나는 결심했답니다. 민서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요. 똑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세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하지만 가족의 걱정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박민서라는 31살 여자가 있었다는 걸. 결혼식 날 뱃속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난 착하고 예쁜 딸이 있었다는 걸요.